반갑습니다. 여러분 카밀로입니다. 이번에도 리틀 관련 분석 시작해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실려 있는 분석 피드백 내용은 신청자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극히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드백의 내용이 신청자님의 모든 관념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실제 관념회로는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가진 정보만을 토대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관념은 지금 알아낸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연을 감추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관념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자님 사연을 한번 또 쭉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친정 엄마를 보면 불편함이 올라오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비꼬는 말투, 이기적인 모습, 통제 욕구, 일종의 잔소리, 그 다음에 돈을 너무 아끼는 모습 등 그 또한 제 에고가 두려워하는 모습이자 저의 모습임을 알면서도 막상 만나면 친정엄마의 배려 없는 행동, 그리고 통제하려는 말투 등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순종하고 착하게 지내와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의 행동이 기분이 상하게 되지만 사소한 일이라 주로 참고 넘어갑니다. 친정엄마는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으시고 친정오빠랑도 자주 싸우시고 이모나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엄청 억척스럽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늘 제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재하던 제가 엄마의 행동들이 거슬려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막 화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엄마의 행동을 보며 전부 다 많이 날카로워져 있음을 느껴집니다. 적당히 먼 친구나 이웃들은 오히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허용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진심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걸까요? 저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런 걸까요? 저렇게 배려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등의 관념, 혹은 나는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 등의 관념을 가로 더하시고 친정엄마를 바라보는 저의 관념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회광반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마음 깊은 곳에선 많이 사랑하고 있음 또한 느껴집니다. 어떤 관념이가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서 만나면 불편한 건지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사연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관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주연 배우는 친정 어머님이시군요. 일단 핵심이 담겨있는 문장들을 뽑아볼게요. 언제나처럼. 첫 번째, 친정 엄마를 보면 불편함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비꼬는 말투, 이기적인 모습, 통제 욕구, 심지어는 돈을 너무 아끼는 모습 등. 그 또한 제 에고가 두려워하는 모습이자 저의 모습임을 알면서도 막상 만나면 친정엄마의 배려 없는 행동과 통제하려는 말투 등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 이 부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순종하고 착하게 지내와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적당히 먼 친구나 이웃들은 오히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 허용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진심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걸까요? 저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런 걸까요? 자, 일단 이 정도의 문장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연이 까다로운 그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인데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직접적인 그 상황 자체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방편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해요. 뭘까요?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난다? 중이 떠난다.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관계가 너무 힘들면 내가 떠나면 돼요. 그죠? 관계를 끊는 거죠. 전화 차단하고 뭐 카톡 차단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잠시 마음이 쉴 틈을 만들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가족들이 대상이라면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혈육지간을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름지기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슈이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해도 인간관계에 대한 관념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관계 경영의 기본 자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볼게요. 보통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정원만을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의 정원에 간섭할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피드백의 포지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피드백에서 어머니를 바꾸는 법을 얻어갈 생각을 버리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나 행위를 바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유한 개성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개입을 할 수 없어요. 남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 감정, 반응, 의도,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피드백은 어머니를 바꾸는 법이 아니라 신청자님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또 하나의 효과를 가져와요. 타인을 문제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자신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게 효과예요. 처음에는 타인을 문제의 중심으로만 바라봤는데 어느샌가 내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즉, 내 고통의 원인이 타인이 문제라기보다 나 자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신청자님에게 있어서 친정어머니의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그 이미지가 배려가 없고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나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 아니, 본인을 비롯해서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배려 없고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나를 포함해서 배려 없고 통제욕구 강한 어머니에 의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인식 안에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보내주신 이 사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요, 사실 어머니의 성격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머니에 대한 신청자님의 이 인식 안에 숨어 있어요. 어떤 인식일까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에 대한 묘사가 일관되게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당연하게 피해자가 되어야죠.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어야 되죠. 어머니가 성격이 세고 억척스럽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모두와 끊임없이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서로의 가치관하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모인 것이니까 조화와 균형보다는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교통사고 보험사처럼 과실 비중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과실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쪽에게 더 많은 과실 비중이 잡히고 있습니까? 님의 마음속에서 어느 쪽에? 뻔하죠. 이게 서로 간의 개성이 충돌해서 발생하는 상황들 안에서도 어머니의 선제 공격이나 배려 없는 성격이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신청자님의 인식 안에서는 묘하게도 모든 경우에서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어머님의 과실 비중을 많이 때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해요. 왜? 비중은 결국 숫자 놀이기 때문에. 51대 49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건의 51% 책임 지분을 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친정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번 벌어지는 이 충돌의 상황에서 항상 친정 어머니에게 책임이 기우는데, 그렇게 분별하는 내 생각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어머니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상대방 배려 안 하시고, 두 번째, 비꼬는 말투에, 세 번째,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네 번째, 통제욕구 있고, 다섯 번째, 돈을 너무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상이 집에서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여섯 번째,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으시고, 일곱 번째, 친정 오빠랑도 자주 싸우시고,
8번째, 이모나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듣다 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활약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모난돌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모난돌 아시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할 때 그 모난돌. 보통 성격이 특이한 사람들,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이는 속담이죠. 지금 이 문장들은 신청자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일방적 정보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정보들을 상대성, 동시성, 전체성의 측면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포인트들이 관념 분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보세요. 첫 번째, 내게는 어머니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속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인간관계를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데에는요, 내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개성하고 관념 회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하고 공감하지만 또 서로의 생각, 감정, 행위 등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배려 없는 행위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도록 관념 회로가 짜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럴만하기에 그러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저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100% 실감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100% 나의 것들을 갖다가 공감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가능성. 그분 딴에는 배려한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들이 볼 때 배려로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일까요? 서로 간에 이 배려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배려가 없다, 있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때는 사순절 단식 기간이었어요. 이거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식도 단식이지만 이 기간에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절식이죠. 수도원 회의에서 정해진 양은 평소 먹는 양의 2분의 1을 줄이기였어요. 와. 그래서 다들 접시에 밥만 채운 다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가장 대식가 수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랬어요, 몸이. 자, 그분을 보니까 여전히 접시 한가득 음식을 올려놓고 식사 중이셨습니다. 그것도 단식 기간 동안 매일 그랬어요. 아니,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꼴을 보니까 어떻죠? 배알이 뒤틀립니다.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터치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수련장 할아버지한테 고발했습니다. 저거 보라고 저거. 저 인간은 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발했어요. 자, 그런데 수련장 할아버지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쟤는 원래 3그릇 먹던 놈이야. 그런데 한 그릇만 먹고 있어 지금. 모두 2분의 1을 줄일 때 오히려 3분의 2를 줄인 셈이란다. 누가 더 단식하고 있는 것 같니? 그리고 덧붙이셨죠. 단식하는 양을 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논한다면 저 돼지 같은 녀석이 네 눈에 볼 때 저 돼지 같은 녀석이 우리 중에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자, 어쩌면요 어머님도 자신만의 배려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준하고 그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속의 불만이 내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해요. 자, 이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배려라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배려 없는 모습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그런데 나는 왜 배려에 민감하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용 중에서. 내가 배려에 민감한 데에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청자님은 타인을 많이 배려하는 분인 듯 싶어요. 적어 놓으신 거 보면.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주변에 숨 쉬듯이 그 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배려하고 살면서 행복해 하는지 아니면 지치고 힘들어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배려하는 삶을 힘들어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배려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배려해야 해라는 마음의 한켠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야 라는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배려는 사실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한 인위적인 배려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배려라는 게 참으로 까다로운 어떤 그 가치예요. 자, 서로 배려하는 것 물론 좋죠. 아름답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 배려의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철저하게 배려를 하는 많은 이들의 동기가 자기 자신이 만든 셀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동기로 만들어진 나의 배려심은 동시에 타인에게도 나를 배려해 줄 것을 은연중에 강요하게 돼요. 내가 너를 배려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배려해야 해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정한 배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려라기보다는 뭐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만큼 너 또한 나에게 해야 한다. 나는 그런 배려를 받을 당연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배려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가 되죠. 자, 또한 이 마음은요, 관념 분석을 깊이 공부하면 알게 되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자, 이게 사실은요, 타인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비관하기 위해서 극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이기도 합니다. 즉, 결국에는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서 슬퍼지기 위한 마음인 것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념 분석 능력이 깊어지면 체득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해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관념 분석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이제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피드백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려라는 건 타인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한 마음. 그 사랑의 표현이 배려로 나타나는 거죠. 자, 따라서 제대로 된 배려는 베풀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배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배려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를 돌려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배려는. 하지만 나의 배려가 겉으로는 타인을 위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그렇게 해야 나의 기준에 부합돼서 속이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결국 내 속이 편하기 위해 하는 배려죠. 그렇다면 이 배려는 배려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인 것입니다. 즉, 배려에 너무 민감한 나의 마음속에 어떤 관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받지 못해서 계속 불편하다면 그 속에 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은요, 어머님의 존재가 내 안에 어떤 불편한 부분, 마주대하면 내 자존심을 팍팍 긁거나 아니면 상당히 꺼림칙한 어떤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꺼림칙할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마음이 커지면 역설적으로 상대방을 열심히 배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은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대로 나에게 해줘.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목소리입니다. 안타깝죠. 따라서 지나치게 배려에 집착하는 마음은 사실 내가 미치도록 배려받고 싶다는, 그래서 나 또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 마음속 목소리인 거예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모든 행위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비꼬는 말투처럼 들리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진짜로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렇게 보여야 하지만 내 마음속 목소리들이 정당한 명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억울한 마음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순종하고 착하게 지내와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엄마의 행동이 기분이 상하게 되지만 사소한 일이라 주로 참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늘 제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안에 신청자님의 사연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방금 신청자님 마음 안에 나도 미치도록 배려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자님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어머니께 순종하고 착하게 지내왔죠. 하지만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요? 본인은 순종하면서 착하게 지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순종일까요?
사실 이게 말이 순종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의지로 부모에게 기꺼이 동의해서 순종하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굴복이죠. 본인의 의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굴복에 가깝죠. 왜? 부모니까. 자, 본인의 의지로 착하게 지냈다라기보다는 착하게 보이도록 억압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들은 나의 선택과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슴이 항상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억눌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미묘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중재자 포지션이에요. 신청자님은 항상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재자라는 포지션이 가장 힘든 포지션이에요. 중간에서 중재하는 일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근데 여기 숨어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중재자라는 포지션은 가장 힘든 그리고 희생해야 하는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가장 비겁하고 안전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중재자는 이쪽과 저쪽 양쪽에 모두 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또 가능하냐면 이쪽에 가서 저쪽을 욕하고 저쪽에 가서 이쪽을 헐뜯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해요. 네, 여기 가서 편들어준다는 어떤 그 명목하에. 그러면서 또한 스스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 좋은 포지션이기도 해요. 중재자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재자의 위치는 중재할 양쪽 모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중재를 하고 있는 양쪽 모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 자, 따라서 어떤 그룹 안에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인물이 중재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그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분열과 파멸로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조화와 균형으로 달려갈 것이냐. 이 사실상 중재자의 손에 달리게 되죠. 즉 중재하는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 배포는 또 얼마나 넓은지, 그 속은 얼마나 깊은지, 무엇보다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그룹의 미래가 바뀝니다. 한 그룹의 중재자가 계속 피해자 위치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 그룹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반면에 한 그룹의 중재자가 사랑과 자비, 여유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룹은 결국 그 가치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프지만 꼭 필요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신청자님이 중재자의 위치에 계속 있어야만 한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님은 어떤 중재자가 되고 싶으세요? 계속 피해자 위치에 있고 싶나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 싶나요? 선택하셔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포인트에 대한 맞춤 피드백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을 통해 이런저런 상황, 사건들을 체험을 할 때 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런저런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도, 행위와 결론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사건들하고 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친정어머니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해요? 내 안에 관념망을 드러나게 만드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어머니를 통해 내 내면의 상태를 마치 거울처럼 비춰내는 것이죠. 신청자님의 전체 삶 안에서 친정어머니는 이제껏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친정어머니의 캐릭터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어머님 스스로는 몰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 사실을 모르지만 전체성 안에서 이 상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은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몰라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반대도
님과 님의 가족들 또한 어머님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부족한 부분만 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그렇게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고찰을 해보세요.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을 바라보는 신청자님의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고 결론이 바뀝니다. 따라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제까지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님 안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역할을 다한 지금의 관계와 지금의 현실이 그 모양 그대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달성을 했으니까. 이때 신청자님은 더 이상 어머니와의 관계로 힘들지 않게 되고 이에 걸맞게 현실로 드러난 관계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와의 관계를 거울 삼아서 나타나는 내 안의 내적인 진실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으세요. 그럼 겉으로 드러난 관계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음은 마음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뭐 행동을 해야지 뭐라고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관점이 변하고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러니까 먼저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님의 경우 첫 번째 배려에 대한 강박, 두 번째 중재자라는 포지션에 숨어있는 마음, 세 번째 결과적으로 나는 항상 피해자여야만 해라는 세 가지 관념 형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시고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라는 형태로 던져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극복이라는 결과는 문제라는 원인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인과 과정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났다는 사실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것만 확신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결국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게 되면은 내 눈에 비친 어머님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친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내 눈의 필터를 먼저 알아보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터가 바뀐 거죠. 필터가 바뀌니까 그 필터에 비친 대상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치를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시고 끊임없이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오늘의 리틀 관념 분석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피드백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제한된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님의 실제 관념망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